9월 네. 9월 말에. 9월 말에. 네. 저기 나중에 육묘장 겨울방학 가볼래요? 예. 그러면은 여기 논산에도 괜찮아요? 논산 아니 상업용 육묘장 가서 한번 그러면 육묘를 한번 배워봐요. 하루? 아니 한 달. 하루 배워갖고 뭐래? 아니 생각해요. 시간 남았으니까. 또 월급 받고 학교에서도 지원금도 나가니까 거기서 숙식을 하는 건가요? 근처 거기는 숙식은 거기 하고 그 근처에 학교에서 우리 40만 원 지원금 나가거든요. 그걸로 뭐 저기 근처 모텔 한 달 끊거나 아니면은 뭐 할 수 있는데. 아니 그래도 한 달 해야 파전부터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쭉 끝까지 가죠. 아니 잘 생각했어요. 육묘가 지금 그 육묘장 사장님들이 나이가 좀 많아요. 그래갖고 이제 세대 교체가 돼야 되는데 한 10년, 15년 사이면 교체가 될 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서 기회가 올 거니까. 저는 거주지 일단 여기서 우리 여기 있잖아요. 우리 학교 기숙사 쓸 수 있어요. 바로. 뭐한 40만 원 정도 지원금이 나오니까 학교에서 뭐랑 여기 거기서 월급을 주니까 또. 아니 육묘장에 관심 있다고 하길래 한번 도시형 그거 괜찮아요. 그게 그 대형으로 가면은 이런 농민들 상대하면은 클레임이 많이 걸리는데 도시민들 상대로 하는 거는 클레임 걸릴 게 하나도 없어갖고 괜찮대요. 부담이 없고. 그러면은 이제 수업 시작해 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이어서 이제 환경관리 관련해서 이제 작물 관리 중에서 환경관리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최적의 환경 조건을 얘기할 때 생산은 뭐 광의 정도, CO2, 습도가 이제 생산을 결정하고 소모는 바로 온도가 결정한다고 했죠. 온도는 우리가 주간 온도하고 24시간 평균 온도가 있고 주간 온도는 동화산물이 축적되지 않게. 그러니까 주간 온도는 동화산물이 축적되지 않게라는 뜻이 뭘까요? 동화산물이 축적되는 게 좋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축적되지 않게라는 의미는 잎에 축적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잎에 축적이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온도가 낮은 온도가 높아야 광합성양분이 이동하고 호흡을 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만약에 동화산물이 그러니까 온도가 광이 좋은 상태에서 그럼 광합성을 활발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온도가 낮아버리면은 양분의 이동이 안 돼 버려요. 그러면은 그때 바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동화산물의 축적에 의해서 그러면은 동화산물이 잎이 축적되면 광합성을 더 할까 안 할까요? 멈추겠죠. 창과 저장 장고가 꽉 찼기 때문에 더 멈추게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원하지 않는 것들이 발생하죠. 우리 보면은 그 얘기를 생육 관리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광량에 비해서 온도가 높으면은 도장하고 광량에 비해 온도가 낮으면은 뚱뚱해진다고 했죠. 바로 그 얘기라는 게 이거예요. 24시간 온도는 작물 생육과 전이. 뭐냐면은 우리가 온도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38도가 1시간 동안 지속된다고 해서 작물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큰 영향을 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루에 24시간이잖아요. 그래서 24시간 평균 온도에 의해서 작물의 생육의 크기와 호흡량이 결정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24시간 평균 온도는 바로 작물의 생육과 생육의 정도를 우리 결정하는 게 바로 24시간 평균 온도이다. 또 24시간 평균 온도만 얘기했나요? 아마 1학기 때 수업 한 것 중에서 우리가 24시간도 보지만 72시간도 본다고 했죠. 3일치를 보기도 하고 일주일치도 본다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전체적으로 저온 관리했으면 오늘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광량에 비해 온도를 조금 높인다고 했죠. 그럼 여기서 이 평균 온도를 얘기를 할 때 좀 한번 볼게요. 오전에 불가피하게 광량에 비해 온도가 높았어요. 그럼 야간 온도를 높여야 돼요?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려야겠죠. 반대로 부득이하게 어떤 이유로 내가 예를 들어서 온실에 창이 열려 있었어. 근데 이게 공사하느라고 못 닫았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낮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야간 온도를 높여야 낮춰요? 높인다는 거죠. 이 평균 온도는 뭐예요? 이 하루 동안의 평균 온도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한 것보다 평균 온도가 낮을 경우에는 주간 온도를 높이든 야간 온도를 높여야 되는 거고 반대로 목표치보다 높을 때는 주간이나 야간에는 낮춰서 평균 온도를 맞추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하루치고 이틀, 3일 다 얘기해서 어제 높았으면 오늘 낮으면 되는 거고 어제 오늘 높았으면은 모레 글패는 낮으면 되는 건데 여기다 그러면은 하나 여쭤볼게. 평균 온도를 맞추면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진폭을 어제 높고 오늘 낮추고 내일 높고 모레 낮추는 게 좋은 걸까요? 그렇지 않죠. 뭐예요? 바로 온도와 광의 비율을 진폭을 작게 해서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근데 내가 피치 못해서 어제 그제 그 광거 온도의 폭을 못 맞췄으면은 오늘 내일 그 폭만큼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RTR 이론이라고 배웠잖아요. 광과 온도의 비율을 배웠는데 광과 온도의 비율이 어제 높았으면은 오늘은 광과 온도 비율을 낮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냐? 계속 그 비율 한번 했었죠. 제가 어제 저녁을 다 먹고 저녁 때 치킨을 한 마리 먹고 잤으면은 오늘 아침과 점심을 굶어야 살이 안 찌겠죠. 그 얘기를 했었죠, 계속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싫으면 아침 점심 다 굶기 싫으면은 오늘 아침 굶고 내일 아침 굶으면은 317 평균을 하면 우리가 하루 필요한 칼로리가 맞아지겠죠. 그 얘기를 계속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건강상에 좋진 않죠. 살만 안 찔 뿐이지. 우리 건강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루씩 계속 맞춰야 되죠. 식물도 마찬가지로 계속 생산 그 온도와 광거 온도를 비율을 맞춰주는 게 더 중요하죠. 그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동화량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광과 CO2가 일정한 현상이 있어야 된다. 광과 CO2의 비율은, 그러니까 아까 광과 온도라고 했죠. 광이 높으면 뭐가 높아야 돼요? 온도가 높아야 되고, 광이 낮으면 온도가 낮아야 된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광과 CO2라는 건 뭐냐? 광이 높으면 CO2가 더 높게 공급해도 된다는 얘기고요. 광이 낮다는 얘기는 CO2의 공급이 높을 필요가 없다는 게 돼요. 왜냐면 이게 과거의 CO2라는 게 그전에는 자연상에서 우리 대기권에서 들어오는 CO2를 얘기했기 때문에 비용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 탄산십이라는 걸 해서 액화탄산가스를 사용하기 때문에요. 광과 CO2의 일정한 비율을 맞춰줘야 된다. 왜냐? CO2라는 거고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를 위해서는 기공을 충분히 열어야 한다고 돼 있어요. 기공을 충분히 열어야 돼요. 왜냐면 기공을 열어야 이산탄소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를 위해서는 RH, 그러니까 상대 습도가 충분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게 뭐라고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광.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온도.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습도. 그 다음이 중요한 게 CO2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에 세 가지가 안 맞춰진 상태에서는 내가 탄산가스를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광을 맞추고 온도를 맞추고 그 다음에 습도를 맞추고 그 다음 마지막에 CO2예요. 항상요. 왜냐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원하는 거를 온실을 전체를 통제할 수가 있나요? 원하는 환경을 만들 수가 있어요? 없다요. 결론적으로. 충분한 환경을 원하는 환경을 100%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최적의 환경을 찾아가는데 순서가 광, 온도, 습도, 그 다음 이산화탄소. 마지막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 있어요. 공기 중 습도가 40%밖에 안 돼요. 근데 탄산가스를 밀어넣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말이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뭐요? 기공의 탄력도가 작기 때문에 넣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것, 이것도요. 광량이 100W, 200W밖에 안 되는데 CO2를 607면 넣으면 되겠어요? 왜 첫 번째 광과 CO2의 일정한 선상이라는 게 안 맞는 거잖아요. 내가 광이 200W 정도면은 이 온실에서의 최대 광합성의 제한 요인은 바로 광량인데, 그러니까 물론 200W인데 이산화탄소가 막 50, 70이면은 이산화탄소가 부족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계상에서는 그럴 일이 없어요. 광량이 100, 150, 200이라고 하더라도 CO2는 300은 키워서 250, 300은 나오기 때문에 이게 거기서의 광합성 제한 요인은 CO2가 아니라 바로 광일 확률이 훨씬 높죠. 이것들이요. 그래서 하나씩 우리가 찾아간다. 우리 동화균형과 최적의 환경 조건을 만드는데 이 최적의 환경 조건은 우리가 다 성립할 수가 없고, 왜? 비용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맞출 수가 없다는 거, 이것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환경에서 우리가 최대한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최적의 조건을 찾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광 조건에 대해 광합성 제한율을 보면은 이제 CO2의 가용성, 그러니까 높은 광 조건이에요. 광량이 700W가 때리고 있어요. 안으로. 외부 광량은 1000이고 내부가 800 정도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건 800W 정도면 사실은 이산화탄소 농도를 한 얼마 정도? 한 600, 700 정도를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외부 광량이 1000에서 내부 광량 800W인 상태에서 문을 닫게 되면은 온실 내부 온도가 거의 45도, 50도에 육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다 열어놓죠. 그러면은 외부의 탄산가스가 몇 ppm에 현재 지구상에 400ppm 내열하고 있는데 온실 내를 600, 700 만들었고 창을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내부의 탄산가스가 순식간에 다 빠져나가겠죠. 그래서 현재 CO2의 가항성에 얘기할 때 광의 조건, 높은 광 조건의 제한 요인이고요. 현재 CO2라는 거죠. 뭐냐면 현재 CO2가 높지 않다면은 아무리 광이 많아도 그 광을 다 이용할 수가 없다. 제한 요인이라는 거죠. 여기서요. 근데 우리가
탄산가스를 높이려면 문을 닫아야 되는데 요거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광 조건에서 문을 닫는다는 거는 우리가 온실 내 온도가 급상승해서 우리가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그랬죠. 광 조건 맞은 다음 뭐 맞추라고 했어요? 온도를 맞추라고 했죠. 최대한 온도를 맞추니까 뭐예요? 문을 다 열어버리죠. 여기서 이런 문제를 해요. 그 다음에 CO2를 응고하는 효소의 루비쿠스의 유효소라는 건데 이게 탄산가스는 그냥 하는 게 루비쿠스라는 효소를 이용해서 움직여요. 그러면 루비쿠스라는 효소가 볼게요. 효소라는 거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거든요. 단백질은 뭐예요? 낮은 저온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온 받게 되면 딱딱해지겠죠. 그 효용성이 떨어지고요. 반대로 온도가 높아지면 어떨까요? 너무 부드러워지겠죠. 그때는 또 이게 이산화탄소를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높은 온도와 낮은 온도에서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도가 적당한 선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엽록소의 양과 밀도 그러면은 광조건에서 엽록소의 양과 밀도를 보게 되면은 양이 많으면 어떨까요? 당연히 광을 더 많이 받을 수가 있겠죠. 양이 많다는 얘기는 진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로 온실 내부에서 보게 되면은 강황광을 받은 나무들이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잎이 색깔이 굉장히 진해요. 지금 예를 들어서 한 7월, 8월 달에 9월 달이거든요. 지난달에 9월 달에 저희는 이제 워낙 온도가 높았기 때문에 커튼을 치는 쪽을 유도를 했는데 일부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광량 적응을 한다고 해서 커튼을 사용하지 않는 농장들이 있어요. 그 농장의 특징을 보게 되면은 잎은 진하고 한번 보세요. 뭐죠? 유튜브 보시면은 그런 농장들이 나오거든요. 잎은 진하고 잎은 작아요. 색은 진하다는 얘기 뭐예요? 바로 엽록소의 양과 밀도가 높다. 근데 잎은 왜 작았어요? 너무 온도가 높고 햇빛이 강한 거 어때요? 증산량이 많아도 내가 탈 수가 없을 것 같으니까 어때요? 잎을 작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도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작물의 기공전도와 수분균형, 바로 이거예요. 엽록소의 양과 밀도는 올라갔는데 광을 세게 받으니까 뭐예요? 기공전도의 수분균형, 그러니까 물을 바깥으로 너무 많이 뺏기니까 기공전도를 일단은 기공을 작게 만들기도 하고 잎 자체를 크기를 줄이기도 하고 기공의 숫자를 줄이기도 해요. 그럼으로써 우리가 작물과 기공전도의 수분균형, 그러니까 외부와 내부의 수분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들 식물들이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들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식물의 엽록소가 높아서 색깔이 짙은 것까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바로 네 번째 거. 기공전도와 수분균형에서 문제가 생겼죠. 햇빛을 그대로 다 받게 되면. 우리는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이 책을 지금 오늘 배우고 있는 책이 플랜트 엠파워먼트라는 책인데 굉장히 위험한 책이라는 이 책이 굉장히 위험한 책이라고 저는 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할 때 이런 기본적인 배경이 없이 이걸 들어버리면은 이대로 가버려요. 그냥요. 그래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감안해야 돼. 첫 번째가 봐야 돼요. CO2의 가능성인데 광량에 대한 온실의 온도가 얼마큼까지 올라갈 것을 내가 감당할 것인가. 그 다음에 루비쿠스는 내가 온도가 너무 낮아도 역시 탄산가스 이동이 안 되고 광합성이 저하가 되고 너무 높아도 저하가 안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머릿속에 인식해야 되는 거고 엽록소가 양과 밀도, 광을 세게 받으면 당연히 양과 밀도는 늘어나는데 광을 세게 받은 만큼 증산량이 증가하고 증산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기공전도의 수분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공을 작게 만들고 기공의 숫자를 줄이면은 광합성 생산량이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다. 그래서 잎은 색깔이 진해지고 엽록소는 많아졌는데 오히려 기공이 작아지고 숫자가 적어짐으로써 광합성 효율은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중간에 모든 것을 다 감안하고 우리가 온실을 통제해야 된다. 이것들을. 그러니까 실제로 광적응성이라도 실제로 이론적으로 진짜 그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보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뒤틀려 있어요. 왜 이렇게 뒤틀까? 이파리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이렇게 꼬였을까? 태장점 부위 이파리가 이렇게 뒤틀리면은 핀 거하고 뒤틀린 거 누가 햇빛을 많이 봐요? 핀 게 많이 보죠. 왜 뒤틀었어 얘가? 햇빛을 안 보려고 얘들이 뒤틀어 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 과정까지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식물 자체가 빛이 싫다고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광적응성을 높인다고 하면은 오히려 마이너스 광적응성이 아니라 광을 오히려 더 못 받음으로써 뒤틀림으로써 효과가 오히려 광합성을 저율한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가 충분한 CO2는 수분 밸런스의 기공 열림 정도를 결정하고 식물의 스테이상에서는 CO2가 증가하고 기후가 더 낮추고요. 충분한 CO2의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다른 요소가 연결된다. 뭐예요? 광, 온도, 습도 조건과 연관돼야 된다.
그 다음에 경제수도 고려해서 높은 상대 습도가 CO2 농도가 높은 것보다 더 유리할 수도 있다. 그건 뭐예요? CO2를 받아들이는 건 같은 400ppm에 하더라도 기공이 활짝 열리고 기공의 숫자가 많은 것이 광합성 효율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CO2의 농도보다 높은 습도를 더 유지해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안개 분무기가 있고 내가 안개 분무기가 있고요. 안개를 쏴서 습도를 높이는 장치가 있고 CO2의 공급 장치가 있어요. 안개 분무기도 만약 있긴 있으면은 분명 비용은 들어가. 전기요금과 물값이 들어가겠죠. 근데 CO2에 비하면은 양이 훨씬 적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CO2 사용보다는 습도를 높이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고 또 하나가 습도를 높이면서 이산화탄소 공급량을 늘려준다고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항상 이산화탄소는 맨 마지막 단계에서 투입되는 것이지 중간에 먼저 들어가면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측고가 낮은 온실에서의 CO2 시비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아무리 계산해봐도 경제성 분석이 안 나와요. 그것들은 CO2 가격에 대해서 그만큼 효과가 좋을지에 대해서는. 근데 실제로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자꾸 CO2 시비가 생산량을 지능청 책에도 보면은 뭐 CO2 시비가 생산량을 30% 늘린다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어떤 경우에는 늘었을지 모르지. 그거는 이유가 있잖아요. CO2가 늘어나면 생산이 늘어나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죠. 어떤 경우는 많이 늘어날 테고 어떤 경우에는 조금 늘어날 테고 어떤 경우는 하나도 안 늘어날 테고 그 상황에 따라 다른 거지. CO2라는 거는 비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계산적으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조건들 뭐예요? 첫 번째 광 조건, 두 번째 뭐예요? 온도 조건, 그 다음에 습도 조건 맞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CO2를 공급한다. 그래서 이쪽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는 이제 와트하고 몰을 써요. 마이크로몰을 쓰는데 와트와 마이크로몰이 뭐예요? 에너지의 강도죠. 에너지의 강도. 에너지 강도. 그러니까 에너지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힘. 신선생 수업 중이요. 예. 거기서 찍을 때 봐. 거기 찍을 까오니까. 네, 거기 알죠? 예, 어딘지. 예. 우리 학과 홍보물 그 센터 가서 이게 가운 입고 찍고 그랬어요. 알지? 몇 명 오세요? 다 올 필요는 없고 서너 명 가시죠. 지금 보시게 되면은 요게 이제 볼게요. 이쪽은 뭐예요? 광합성 속도이고 요거는 지금 이산화탄소 농도인데 300, 600, 900, 1200은 이거 마이크로몰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 하나 또 볼게요. 우리 하나 퀴즈. 마이크로몰은 네가 맞춘 사람 내가 저기 줄게요. 마이크로몰은 뭐예요? 어떤 개념이에요? 기프트콘 하나 보낼게. 마이크로몰 어떤 개념이냐? 몰이라는 건 뭐냐? 개념이 몰은 숫자예요. 숫자. 포톤이라는 그 광입자의 숫자를 우리가 몰이라고 해요. 몰은 1몰이 뭐예요? 우리 화학 시간에 6.02 곱하기 10의 23개를 우리가 몰이라고 하거든요. 아무튼 이 몰은 마이크로몰이라는 건 이제 그 입자의 개수를 우리가 마이크로몰이라고 하는데 볼게요. 그러면은 입자 수가 많을수록 힘이 센 거겠죠. 광의 힘이. 광의 에너지가 크다는 건 얘기죠. 그러면 300, 600, 900, 1200. 한 1200이면 600W 정도의 에너지인데 이렇게 올라가 볼게요. 지금 광량, 600W의 광이 왔을 때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광합성 효율이 좋아졌죠? 좋아졌어요. 1000이요. 1000만큼 여기서 450만 돼도 굉장히 좋아졌죠. 1000이 되면. 근데 여기 있어요. 400에서 600 정도의 광이 온실로 들어왔을 때 창을 닫을 수만 있고 습도만 높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공급하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600W의 광이 들어오고 있는데 온실 온도가 40도가 됐어. 그러면 어때요? 문을 열어버려야 되겠죠. 만약에 1000ppm을 공급했는데 1100을 공급했는데 문을 열어버리면 그 탄산가스가 남아있어요. 밖으로 나가요. 다 나갈 거 아니에요. 다 나가면은 안에 1000ppm을 맞출 방법이 없다. 내가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만큼 계속 빠져나가기 때문에 온실 내에 1000ppm을 맞출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항상 모든 것을 다 같이 고려해서 얘기해야 된다. 뭐냐면 다 돈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가 공짜예요. 그런 경우 넣어도 돼요. 그런 예가 유럽의 사례가 있어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유럽 책을 안 봐서 그런데 과거에 네덜란드에서 만든 환경제약 컴퓨터 그런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애들은 실질적으로 내용도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이산화탄소 농도를 거의 1000ppm씩 공급했어요. 걔네들. 왜 네덜란드 사람들은 온실에 1000ppm의 이산화탄소 공급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산화탄소가 공짜였다. 왜 공짜냐면은 이 사람들은 천연가스를 난방을 사용해서 천연가스를 난방을 했는데 천연가스 난방을 하려고 하면은 얘들이 추결 탱크란 물 탱크에다가 낮에 물을 데펴요. 낮에 물을 데피면은 어때요? 탄산가스가 발생하죠. 그 탄산가스를 굴뚝을 온실 안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공짜 탄산가스가 발생해도 온실 안에 사용할 수가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밤에는 이산화탄소 필요 없잖아요. 낮에 필요하지. 그래서 낮에 난방을 해서 난방하는 게 아니라 물탱크에다 물을 끓여 놓은 다음에 그 물을 밤에 난방을 하고 낮에는 이산화탄소 공급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사실 이산화탄소 공수자였기 때문에 1700, 1000, 1200 막 이렇게 공급할 수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전기 난방을 하고 있거든요. 전기 난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탄산가스는 액화탄산가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고가의 탄산가스이고 굉장히 비싼 가격이거든요. 킬로그램은 350원. 1헥타에 우리가 보통 한 1100kg 정도를 1시간 단위 집어넣어요. 350원씩 100kg가 얼마예요? 35,000원이죠. 시간당 35,000원을 우리가 공급하고 있다. 한 온실에다가. 그러면은 3시간이면은 얼마예요? 10만 원이죠. 엄청 비싸요. 탄산가스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 그러면은 우리가 LA 영향이라고 이제 소스의 크기는 뭐예요? 소스라는 거는 광합성 하는 것을 우리가 소스라고 했죠. 여기서 그러면 소스가 물어볼게요. 소스는 광합성을 하는 이파리라고 했어요. 잎이 광합 소스라고 했어요. 광합성하는. 그러면 잎은 무조건 소스인가요? 아닐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어린 잎은 뭐예요? 소스예요. 싱크가 사용하는 것들 소스가 만들어내는 놈이에요. 그러면 싱크는 어린 잎은 싱크의 소스예요. 싱크죠. 애기들은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먹고 키만 몸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싱크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가 저기 해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제 팔이 잎이에요.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뭐예요? 얘가 싱크의 소스예요. 싱크죠. 반대로 또 하나가 지금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는데 요 밑에 깔렸어요. 얘는 뭐 싱크의 소스예요. 싱크죠. 근데 이파리인데 여기 이파리가 약해를 입어갖고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경화되고 막 뭐라고 색깔도 이상하고 막 그래요. 그럼 얘는 뭐예요? 병들었어 이파리가. 그럼 한마디로. 그럼 얘는 싱크의 소스예요? 얘도 싱크인 것 같아요. 광합성을 못하니까. 광합성을 못한 이파리들은 전부 싱크예요. 그러면은 LI 지수라는 거 잎의 면적이니까 바로 소스의 크기는 바로 LI 지수하고 일치한다. 어느 정도 일치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LI 지수가 뭐라면은 바닥 면적이 1m, 1m가 우리가 1제곱미터라고 하죠. 1m, 1m의 공간에 이파리가 2제곱미터만큼 있는 것을 우리가 LI 지수 2라고 하고요. 1제곱미터의 면적에 잎이 3제곱미터이면은 바로 우리가 LI 지수로 3이라고 표시해요. 그러면은 요걸 내가 이제 중앙고사한테 내볼게요. 바닥 면적이 1이다. 1제곱미터이다. 그런데 이 안에 50제곱미터 아니 뭐 30제곱미터 이파리가 20장이 들어있다. 한 30제곱미터의 이파리가 10장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LI 지수는 얼마인가? 얼마예요? 3이죠. 네, 3이죠. 그렇게 한번 내볼게요. 한번. 이해가 되세요? 아니 1m의 공간에 이파리가 3제곱미터만큼 면적이 있으면 우리가 LI 지수 3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너무 단순하고 1제곱미터의 공간에 이파리가 10장이 있는데 잎의 크기는 30제곱미터예요. 30제곱미터 곱하기 10은 얼마예요? 3제곱미터죠. 그러면 바닥 미터 1제곱미터니까 LI 지수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곱미터 LI 지수가 클수록 그 공간의 잎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이파리는 어린 잎, 늙은 잎, 가려진 잎, 겹치는 잎 다 포함이에요. 그러니까 이 같은 LII 지수라고 해도 광합성 능량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축구가 6m짜리 옷이래요. 그래갖고 유인을 제 가슴 높이에서부터 4.5m까지 유인한 나무가 있고 어떤 나무는 축구 높이가 어느 옷에서 축구가 3m야. 그래갖고 무릎부터 제 손 높이까지 유인했어요. 이렇게 2m까지가. 그러면 어때요?
같은 이파리인데 누가 햇빛을 많이 봐요? 저기 6m짜리가 햇빛을 많이 보겠죠. 그러면은 LAI 지수를 더 높게 누가 더 높게 가져가야 돼요? 낮은 온실하고 높은 온실하고. 높은 온실이 LAI 지수를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LAI 지수라는 건 아무튼 바로 바닥 면적 대비 EP 면적을 LAI 지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우리가 모든 광활수에서는 4배에서 4정도라고 하는데 이거는 유럽에 있는 춥고 7m짜리 유료 온실 기지만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린 친구는 빠르게 연면적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빠르게 우리가 연면을 늘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빠르게 연면적을 늘리려면은 뭘 할까요? 작물 관리에서 온도 편차를 크게 넣으면은 잎이 커질까요? 작게 놔야 잎이 커질까요? 작게 놔요. 그래서 주해가 온도 편차를 작게 놓다가 점점 벌어져는 과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11월 달, 1월 달에 11월, 1월 달에 정식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간 온도를 높게 관리해라. 주간 온도는 좀 낮게 관리하고 야간 온도를 높게 관리해라. 그러니까 이럴 수가 있잖아요. 평균 온도 20도인데 한 사람은 야간 온도 13도에 주간 온도 27도예요. 그럼 어때요? 평균 온도 20도죠. 근데 어떤 사람은 평균 온도가 똑같이 20도인데 18도이고 주간 온도가 22도예요. 얘도 20도죠. 성장의 속도는 똑같은데 잎의 크기는 편차가 작은 사람이 잎이 더 커요. 그래서 우리가 연면적을 빠르게 확보한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편차를 줄이게 한다. 또 하나가 연면적을 늘리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있어요. 도저히 온도 편차를 줄일 수 없는 시기가 있죠. 언제요? 8월 달에. 편차 줄일 수 있어요? 없죠. 그럼 어떻게 해요? 화방을 제거한다. 화방을 제거하면 어때요? 과일로 갈 양분이 2% 가면서 잎의 면적이 더 확보가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식물은 빠르게 연면적을 늘려서 확보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환경이 안 좋고 극심하게 나쁜 시기에는 보통 화방을 그냥 날리고 시작하자. 왜냐면은 제가 우리가 컨설팅 할 때 목표가 뭐라고 했나요? 생산량을 굉장히 높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아니면은 평균보다 조금 높은 수준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좋다고 했어요? 안전하게 끝까지 하는 게 좋다고 했죠. 그러면은 환경이 불량한 시기에 굳이 얘를 일화방 오이 같은 경우도 8마디에 착화시켜야 되는데 아유 환경이 안 좋아 11마디 착화시켜야 해서 내가 2개를 듣다 먹었어. 오이도 토마토 같은 경우도 하나방을 몇 시쯤 출발하실 겁니까? 2시 55분에 저희가 승용차가 갈까? 승용차. 그 학생들은 나한테 애차하고 4명만 5명만 하고 저기 같이 좀 가실래요? 네, 그래서 우리 3명만 네, 두 당 7-8명 갈 수 있어요. 네, 네 일단 8명은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뭐 얘기했지? 그래서 제가 그 오이를 예를 들게요. 오이를 수확하려고 할 때 우리 저 같은 경우 수경재배 같은 경우는 전 5마디 내지 6마디부터 가를 다르라고 해요. 토경은 8마디, 9마디 다는데 수경은 일찍 다르거든요. 그 이유가 오이가 그러니까 수경재배하게 되면 뿌리 발달이 빨라요. 그래갖고 좀 더 빨리 수확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런 7, 8월 때까지 환경이 안 좋을 때는 한 2마디를 건너뛰고 착화를 시켜요. 왜냐면 잎의 크기를 크게 만들라고. 아까 메론 보셨죠? 그 왜 메론이 작을까요? 잎의 크기가 요만하죠. 그 잎의 크기를 이만하게 만들었으면 과일도 아마 이만했을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너무 잎이 커도 과일이 작아지는데 저거는 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초기에 잎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합성 효율이 이파리가 커야 광합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초기에는 내가 하나방을 손해보고 오이를 한두 개 손해보더라도 초기에 잎의 크기를 크게 만들어서 광합성의 효율을 높인다. 자, 흔히 말해서 LI 지수를 빠르게 올린단 말이에요. 빠르게 올려놓고 나서 우리가 착과를 시키게 되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생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표가 그 무리하게 그러니까 모험을 걸어서 지금 모험이잖아요. 굉장히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과를 일찍 착화시키는 건 모험이거든요. 그러면 물론 성공해서 더 수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패했을 경우에는 타격이 크죠. 그때는 뭐 메타방이 날아갈 수도 있고 다시 심을 수도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목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절대로 무리하지 말아라. 그냥 자연의 순리에 맞게 안정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연면적 줄이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온도 편차를 줄이거나 과일을 꺾어버리면은 연면적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토마토나 오이 등 줄 내리는 작업은 종종 지나치게 생장을 유도할 수 있다. 잎이 너무 적어도 담재적 성장을 저해한다.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강하게 저격을 하는데 저격을 너무 많이 해서 우리가 이제
생장을 유도해서 생장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EP 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것들이요. 실제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이런 사례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이파리 개수를 한 10장 내외로 유지했으면 좋겠다. 광에 해가 뜨는 각도하고 이런 거 봤을 때. 근데 실수로 외국인이 3장을 더 잘랐네. 그러니까 이파리가 9장에 6장이 됐겠죠. 근데 그러면은 타격이 클 것 같죠? 그렇진 않아요. 조금씩 타격을 받았을 텐데 그 다행히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음 주 일주일 내내 해가 안 떴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파리를 너무 잘 자른 거 못 자른 거예요. 잘 잘랐죠. 오히려 잎팩이 다음 주 일주일 동안 해가 없는데 미리 알았으니 만약에 이파리 개수가 많았으면은 뭐가 늘어나요? 호흡량만 늘어나잖아요. 잘라버렸을 것 같아요. 호흡량을 줄임으로써 에너지 소모를 줄였죠. 오히려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잎의 개수가 적어서 문제되는 경우는 사실상 별로 없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잎이 작아서 문제될 수 있어요. 언제면은 요즘 시기에 잎의 크기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차광도 안 하고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잎의 크기가 작아지거든요. 잎의 크기가 작아지면은 광합성량 절대량이 줄어들고 절대량이 줄어들면은 회복이 계속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종료를 해야 돼요. 그렇게 돼요. 이게 너무 심해지면 종료를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버틸만 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화방을 적심치고 나서 겨수선을 빼라고 하거든요. 적심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나무를 쉬게 시키는 거예요. 한 2, 3주를 일을 안 시키고 그냥 휴양을 시키는 거거든요. 그동안 휴양을 시키면서 몸에 양분을 저장시킨 다음 다시 키우려고 하거나 도저히 시간적으로 안 맞으면 어떡하냐면은 적심치고 그냥 종료해버려요. 작업을. 실제로 올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은 평년보다 열대야가 한 달 길어지면서 이걸 못했어요. 연면적 확보를 빠르게 못하고 바로 지나친 생식현상으로 몰아갔죠. 온도가 너무 높아버리니까 이것들요. 이런 사례들이 있었죠. 그래서 파프리카, 가지, 장미, 거베라, 국화등이는 하부에 입은 소스가 아니라 실크이다. 적응광을 받아서. 그래서 아래쪽으로 깔린 이파리들은, 그러니까 하부의 이파리들은 보통 싱크가 아니라 소스가 아니라 실크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높은 LIG 지수는 공기유동과 습도에 부정적일 수 있다. 여기서 높은 LIG는 공기유동과 습도에 부정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겨울을 지나는 작형이에요. 겨울을 지난다는 얘기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는 창을 특히 저녁 해지기 한두 시간 전부터 일출 후 한두 시간 전까지는 어때요? 창을 문을 닫아놓고 있죠. 문을 닫아놓고 있다는 얘기는 공기유동과 습도는 높고 공기유동이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당시 이런 자연적인 환경 조건에서 잎의 개수까지 LA 지수까지 높다고 하면은 공기유동이 멈춰버리겠죠. 공기유동이 멈추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광합성 양이 줄어들어요. 공기유동이 있어야 새로운 이산화탄소가 안으로 들어오고 잎 주변의 습도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텐데 공기유동이 없다는 얘기는 광합성 효율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잎의 개수가 적은 게 오히려 적어서 공기유동과 습도를 줄여주는 것이 광합성 효율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잎의 개수가 많으면은 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과일, 토마토하고 오이하고 딸기를 수확을 해야 되는데 네 말대로 잎의 개수가 적으면은 광합성을 누가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광합성이 총량이 중요한 거죠. 뭐예요? 실제로 잎들이 광합성화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소모하기도 하는데 만약에 광에 100이라는 광합성을 했고 예를 들어 이파리가 5장인 애가 100을 했고 10장인 애가 똑같이 110을 했어요. 호흡량은 얘가 10이고 얘가 20이에요. 그럼 어때요? 얘가 10이고 얘가 호흡량이 30이에요. 그럼 실제로 광합성량은 이파리가 5장인 애가 10장인 애에 비해서 광합성을 10을 더한 거죠. 호흡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까지 감안한 실제 광합성을 따져봐야 된다. LI 지수가 높다는 얘기는 광을 100%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반면에 그만큼 또 식물체의 호흡량도 증가한다는 거였더래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굉장히 안 좋다. 약광기 때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소스 액티비티를 여기 보면요. 이게 이제 장미인데요. 장미의 이제 광합성을 보게 되는데 바닥에 깔린 이파리들은 광합성 그리고 이제 광이고요. 이쪽이 광합성 속도인데 보게 되면은 광이 강해져도 바닥에 있는 이파리들은 지독하게 올라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약 1000 마이크로몰 정도에서 보게 되면은 바닥에 붙어 있는 잎과 중간 잎과의 차이가 어떠냐면은 광합성 효율이 한 4배 정도 차는 걸 볼 수가 있고
상위 있는 잎하고는 무려 한 10배 정도의 차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위에 뭐예요? 이파리 위에 한 장이 아래 이파리 10장과 똑같은 광합성을 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밑에를 갖고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온실의 습도만 올리고 얘가 호흡량도 많아지고 공기의 유동을 떨어뜨리고 곰팡이병만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아랫잎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학생들 이제 10월 11월 초 정도 되면 한 2군데 정도를 이제 그 대형 농장을 한번 방문할 건데 보면은 그 대형 농장은 이파리 딴 거는 방학 때 학교 나온 사람들 볼 수 있겠네요. 그때 가보게 되면 이파리가 거의 없는 걸 볼 수 있어요. 이파리가 거의 축구가 6.5m 높이인데 제 요만큼까지 이파리가 없어요. 이파리 다 따버려갖고 위에만 있어 이파리가. 한번 그런 거 보면은 재밌는 거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작물에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오픈 구조에 닫힌 구조가 있어요. 열린 구조가 뭐예요? 오픈 구조가 열린 구조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열린 구조와 닫힌 구조를 1학기 때 배웠었죠. 열린 구조가 뭐다? 과일이 햇빛을 보는 것이 바로 열린 구조이고 닫힌 구조는 뭐다? 햇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 닫힌 구조이고 그 다음에 열린 구조가 그렇다는 얘기는 열린 구조라는 건 햇빛 과일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기는 잎의 얘기를 해요. 열린 구조는 아랫잎에 광이 도달해야 하네요. 도달하겠죠. 왜냐면은 빛이 이파리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이 틈을 통해서 빛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만약에 잎이 아래 서 있어요. 그러면 얘가 햇빛을 보게 되면 그늘져서 아래 못 뜨게 되는데 이렇게 서 있으면 광이 아래로 들어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린 구조 같은 경우는 아랫잎까지 광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고 닫힌 구조는 아래쪽으로 빛이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이라는 거죠. 이것들이요. 그러면은 우리가 엽록소가 보다 자주 교체돼 좋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열린 구조가 엽록소의 생산이 만들어질까요? 아니면 닫힌 구조가 많을까요? 당연히 열린 구조에서 광합성 엽록소의 생산이 많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늘진 곳에서 집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화분을 일주일만 놔보세요. 이파리 색깔이 어떻게 변하나? 연해질 거예요. 왜 연해질까요? 양분도 소모되지만 엽록소가 새로 안 만들어져. 식물 입장에서는 광이 없어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에너지를 엽록소 만들 때 사용하지 않겠죠. 뭐래요? 얘가 엽록소도 만들지 않고 호흡량을 줄여가면서 최대한 오래 삼으려고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엽록소가 자주 교체되는 뭐예요? 에너지가 소모되잖아요. 근데 햇빛이 많이 들어온다면은 내가 소모되는 에너지보다 남는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새로 계속해서 엽록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늙은 잎하고 어린 잎하고 엽록소가 늙은 잎파리들이 엽록소 효율이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늙은 잎보다 어린 잎에서 광합성 효율이 더 높거든요. 이것들요. 그러니까 엽록소가 이파리가 햇빛을 자주 봐야지 그 이파리들이 새로운 젊은 엽록소를 만들어내고 광합성 효율이 높아진다는 것들 이것들이요. 요거는 이제 산란광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거 볼게요. 지금 이제 DF45라고 써 있는 거 71 있잖아요. 71이 45보다 산란광률이 높은 것이 DF71이고요. 45가 그거보다 낮은 거고 RF 리퍼런스라고 써 있는 거는 바로 표준이에요. 일반 직살광을 얘기를 해요. 보면은 LI 지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캐노피에서 빛이 통과되는 율을 보게 되는데 보시게 되면은 산란광이 어때요? 산란광이 LI 지수 3 1부터 3까지 여기를 보시게 되면 1 이하일 때는 별 차이가 없는데 1부터 3까지 누가 아래쪽으로 광이 많이 들어가요? 산란광이 아래로 더 빛이 많이 들어가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광합성 이제 잎에서의 그 광합성 속도예요. 보게 되면요. 같은 파에서 보게 되면은 400파 정도까지는 어때요? 리퍼런스랑 산란광이랑 차이가 없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은 지금 한 500 정도 올라가 버리면은 벌써 그리고 한 1000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산란광률이 높은 광이 그냥 일반 직달광에 비해서 광합성 효율이 높은 걸 볼 수가 있다. 그러면 볼게요. 여기 흡연 넣을게요. 하나를 우리가 둬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300, 1000, 1200, 1400 있거든요. 이건 온실 내부의 광이에요. 보면은 400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그러면은 1000이 돼요. 효과가 많죠. 1400이 돼요. 효과가 꽤 높죠. 그러면은 여기서 산란광은
광이 없을 때 유리하나요? 광이 좋을 때 유리하나요? 광이 좋을 때 유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산란광은요 강광기 때 쓰는 거라는 거예요. 산란광 보시게 되면은 약광에서는 우리 400 정도면은 겨울광인데요. 겨울광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게 직달광이 산란광에 비해서 광 투과율이 낮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같은 400W의 광이 들어왔다고 하면 직달광보다 산란광이 5%에서 그 이상의 광이 덜 들어와요. 그러면 실제로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산란광을 쓰게 되면은 직달광과 같은 직달광이 아니라 온실을 내가 식물체 자체가 닫힌 구조라 하더라도 열린 구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직달광은 뭐라고 했어요? 열린 구조는 뭐라고 했어요? 광이 과일과 잎에 도달되는 것, 아랫이파리 도달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열린 구조이고, 광이 밑에 통과되지 못하면 우리가 닫힌 구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것들이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그 작물 부화 관리를 좀 해볼게요. 싱크 사이즈. 그러니까 싱크라는 건 작물을 부화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부화를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동화물의 소비를 얘기할게요. 싱크의 사이즈 곱하기 활동. 싱크의 사이즈가 뭐예요? 우리는 흔히 말해서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싱크 중에서 가장 양을 많이 쓰는 게 바로 과일이죠. 과일이요. 그러면 과일 곱하기 그다음에 활동은 뭐예요? 온도죠. 온도가 과일의 개수가 많고 온도가 높으면 싱크의 사이즈가 커지는 효과가 있다. 작물과 볼게요. 채소는 과일의 수, 제곱미터당 과일의 수고요. 화해는 바로 제곱미터당 꽃의 개수고요. 또 우리가 동물의 소비, 그러니까 동화소의 소비는 바로 작물의 로드와, 그러니까 이렇게 과일의 수나 꽃의 수와 바로 온도로 결정된다. 그러면 이렇게 볼게요. 아까 광합성 산물이 우리가 생산하고 있고, 이거 소비는 바로 작물의 로드, 바로 토마토와 오이는 과일의 개수, 딸기는 과일의 개수가 되겠죠. 장미는 꽃의 개수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가 되겠죠. 아까 계속 또 하나 말씀드렸지만, 제가 8월 달에 온도가 높은 시점에서 제가 과일을 제거했던 이유가 뭐예요? 뭐를 줄인 거예요? 온도가 높은 거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에너지 소비가 온도로 결정된다고 했죠. 활동. 온도를 낮춰야 못 나요. 8월 달에 못 낮추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뭐 곱하기 뭐? 싱크의 사이즈 곱하기 활동이죠. 그러면 내가 뭘 줄여야 돼요? 활동을 줄일 수 없다고, 이게 너무 높아서 지금 작물이 망가지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작물의 사이즈, 바로 과일의 개수를 줄여버리면은 바로 우리가 식물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저의 견해는 그래요. 작년하고 올해를 봤더니 아마 내년도 또 그렇지 않겠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이제 6월 말 7월 초에 종식 들어가는 무진장 지역에서 굳이 무리하게 1, 2화방, 3화방까지를 3개, 4개를 갈 이유가 있겠느냐? 그냥 2개를 제가 그랬잖아요. 많이 나는 게, 그러니까 많이 수확하는 게 중요해요? 아니죠. 뭐예요? 안정적으로 끝까지 가는 게 좋죠. 그러면은 굳이 내가 7, 8월 날씨가 서늘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2개씩 달고 가는 것이 안정적으로 끝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7, 8월에 서늘하다고 해봐야 지가 얼마나 서늘하겠어요. 평년도 대비 조금 낮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평년 대비 계속 높아질 확률이 높아지긴, 지금 계속 날씨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뭘 줄여야 돼요? 활동은 줄일 수가 없죠. 뭘 줄이라고 했어요? 과일의 개수를 줄이는 쪽으로 가는 거겠죠. 이것들이요. 우리가 그러면 수확량이 줄지 않느냐? 의미 없어요. 뭐야? 예를 들어서 내가 수확량이 작으면은 남도 작을 것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남보다 내가 조금 더 따면은 나는 돈을 버는 것이고, 그죠? 내가 지금 배추값이 얼마예요? 배추값이 11,000원이잖아요. 그럼 난 어때요? 대관령에서 배추를 작년 같았으면은 1m 1m에 20포기를 수확하던 거를 1m 1m에 6포기만 수확해도 내가 돈을 더 벌어. 그럼 나는, 남들은 1m 1m에 한 포기 수확했는데 나는 4포기를 수확했어. 그럼 나는 평년보다는 수확량이 반도 더 줄었는데 돈을 번 거는 더 많이 벌었으니 아무 문제가 없죠. 우리가 지금 앞으로는, 지금 제 생각은 그래요. 야, 지구 온난화가 아니라 지구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를? 기상 이변이거든요. 올 겨울은 더 춥대요. 들어보셨어요? 올 겨울은 영하 10도 떨어질 날이 더 많아질 거래요. 그래서 누가 뭐 지구 온난화로 해서
한반도가 뭐 아열대화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아닌 것 같고 겨울에는 오히려 더 추워졌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갔어요. 아무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여름을 극복한 마음 딱 한 결정 났죠. 뭐예요? 바로 과일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어떤 분들은 에어컨 켜고 한다고 하는데 에어컨 키라고 하세요. 경쟁자 하나 나가 떨어지게 망하게 그냥 망하면은 나는 이제 돈을 더 버니까 하라고 하고 우리는 그냥 과일의 개수만 조정하면 된다. 지금 요게 보기엔요. 이제 작물 부화를 위한 이제 중요 관리가 있는데 낮은 플랜트 로드와 높은 온도가 주는 장점에 대해서. 그러니까 낮은 플랜트 로드는 뭐예요? 과일의 개수. 이거 바로 그거 지가는 거예요. 낮은 플랜트 P라고 플랜트 로드 과일의 개수고 우리가 플랜트 로드 치고 뭐라고 하면 돼요? 과일의 개수 하면 돼요. 우리는 어차피 토마토, 오이, 파프리카만 할 거니까. 높은 온도가 주는 장점은 뭐예요? 외부의 광과 온도의 변화에 좀 더 쉽게 대응이 가능한 마진이 많다. 이게 마진을 무슨 여기 마진이 뭐예요? 이 마진이 무슨 마진이요? 광합성 양분의 마진을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쓰고 남는 마진, 내가 호흡하고 살아가고 뿌리를 만들어내고 남는 마진이 여유가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광합성 양분의 여분이 있다는 얘기는 내가 보다 불량한 환경에서 더 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 그래서 외부의 광과 온도의 변화에 좀 더 쉽게 대응이 가능한 마진이 많다. 낮은 pH, 과일의 개수를 줄이면은 그렇다는 얘기고요. 낮은 광량의 높은 외부 온도에 대응이 쉬워진다. 낮은 광량의 높은 외부 온도가 뭐예요? 장마철이죠. 장마철. 그러니까 높은 pL과 높은 온도에 주는 점 뭐냐면 낮은 광량과 높은 외부 온도에 대응이 쉽다는 얘기는 내가 장마철을 쉽게 통과할 수 있다는 얘기돼요. 플랜트 로드를 감소시켜준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제가 담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은 저는 맨날 과일 따라고 하거든요. 아이씨 난리 돼요. 적심 치고 새로 심어도 돼요. 이거래요. 왜 그럴까요? 환경으로 제어가 가능하면은 가능하게 해줘요. 근데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은 그때는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손실이라고. 그때는 그 손실을 오히려 적게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적게 가져가면 어떤 장점이 있다? 낮은 광량 높은 외부 온도에 대응이 쉽다. 장마철을 쉽게 그 얘기는 곧 우리나라에서 장마철을 쉽게 넘길 수 있다. 그래서 생산량, 착과 품질 문제가 적고 작물의 건강을 회복력이 좋다. 착과 품질. 아니 과일 개수가 적으니까 많은 것보다 어때? 품질이 좋아지겠죠. 왜냐면은 하나방에 3개, 4개 토마토 기준으로 3개, 4개를 달아버리잖아요. 4개 과일 전체가 작아지고 속이 비고 문제 생겨요. 오이를 전 장마철에 안 달리려고 하고 달아도 보통 1개 달고 2-3마디 건너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달아보면 어떨까요? 달리긴 하겠죠. 근데 상품 팔아먹을 수 있는 과일이 1개도 없고 심은 오이의 생장점이 약해져서 회복하기 어려운 지경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뭐예요? 회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작물의 건강과 회복이 나빠진 양인 거죠. 과일을 많이 달아버리면. 그래서 온실내 높은 온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CO2와 습도를 유지하고 높은 광합성을 하고 높은 생산성의 품질을 이걸 한다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앞에 거랑 그러니까 연관된 얘기인데요. 아주 이상적인 얘기다. 이건 뭐냐면은 온실내 높은 유지를 유지하다. 32도를 유지하라. 근데 CO2는 700ppm 이상을 유지하고 습도는 80%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 광은 700W 이상이 들어오고 그러면 높은 생산성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론적으로만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자.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야 온실의 온도는 32도 주간 온도 그 다음에 탄산가스는 700ppm 습도는 80% 광은 700W 이상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에요. 그렇지만 이거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조건들이거든요. 700W를 들어오는데 온실내 온도가 33도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 이상 올라가고 습도를 80% 이상 맞추려면 문을 닫아야 되고. 그다음 낮은 부하는 긍정적인 방으로 높은 부하는 부정파로 원이 되고요. 그러니까 과일을 많이 나면은 부정적으로 간다는 거예요. 부하는 광량에 따라 게으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그 레츠그로라는 프로그램에 있는 과일의 로드 광과 목표 과일의 개수에 대한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사용하려고 하면은 약 1년에 한 700만 원 정도의 그 돈을 내야 되는데 여기다 보실게요. 노란 선이 바로 뭘까요? 광량 곡선이에요. 그 다음 빨간 선은 뭘까요? 과일의 개수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건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는 1월 달에 정식해서 12월 초에 장기가 끝나요. 장기가. 우리랑 달라요.
겨울 나지 않고 1월 달에 볼게요. 1월 달에 그러니까 1번 1이라 써 있는 건 1월 첫 번째 줄 얘기예요. 광이 있죠. 약하죠. 과일 달았어요? 못 달았어요? 못 달았죠. 근데 여섯 번째 주 되면 어떻게 돼요? 여섯 번째 주가 되면 2월 중순이 돼요. 2월 중순 광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광이 많이 나졌죠. 그 다음에 3월, 4월, 5월, 6월 어때? 광이 늘어남에 따라 과일 개수가 쭉 올라가죠. 그러다가 9월 되면 적심을 탁 쳐요. 그러면 어때? 광이 다시 아래로 떨어지죠. 과일도 적심 쳤으니까 어때? 새로 착과가 안 되니까 수확하면 계속 사라지겠죠. 그럼 어때요? 과일 개수가 아래로 떨어지죠. 우리가 말하는 건 바로 아주 이상적인 조건이 바로 이러한 그램을 원한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안 될까? 7, 8월을 1월에 치면 7, 8월을 통과할 수가 없다. 왜 없을까요? 너무 온도가 높고 너무 습도가 높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온도가 높은데 외부의 습도가 낮으면은 통제 가능해요? 가능하네요? 통제 가능해요. 환기시키면 되거든요. 근데 내부의 온도가 광도 세고 내부 온도도 높고 습도도 높은데 외부의 습도가 높으면 통제가 안 된다고 했죠. 우리가 동남아 지역이 우리보다 과체류 가격이 비싼 이유가 외부의 습도가 높아서예요. 우리나라 지금 9월달 10월달 왜 비싸요? 지금 지금 맥도날드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 토마토 안 줄 거예요. 왜 비싸요? 온도가 높고 습한 시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언제 심어요? 8월쯤 여기다 심죠. 광은 어때요? 피크죠. 근데 과일은 하나도 없죠. 근데 여기다 과를 달았다고 쳐보세요. 이렇게 온도가 높은데 과를 달면은 안 되고 여기쯤부터 이제 과를 착화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이렇게 착화시켜서 여기쯤 가면 피크거든요. 여기쯤 피크 걸려요. 이렇게가. 그러면 어때? 피크인데 광이 있어 없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피크가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올해고 내년에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하고 지금 어때요? 광량차가 내가 목표로 하는 광량차와 광과 실제로 달려있는 과하고 필요한 광량하고 갭이 굉장히 커지죠. 그러니까 수확량이 어때요? 줄 수밖에 없죠.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유럽과 우리하고 비교할 때 네덜란드가 생산성이 높은 이유가 뭐예요? 이대로 가더래요. 광이 없을 때는 과가 적다가 많아질 때 광이 늘어났다가 다시 광이 적어지면 과일이 계속 줄어든다. 우리는 어때요? 광이 많을 때 과가 없다가 과가 제일 많아지면 광이 그 다음부터 없다가 다시 과일 개수가 적심을 하잖아요. 과실 개수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광은 또 늘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뒤가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우리나라의 생산성이 유럽보다 낮은 이유는 바로 7, 8월을 통과할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이제 생산성이 높은 지역이 한 군데 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벨로형 플라스틱 치프가 5m짜리 온실인데 김제나 논산의 평균 사이즈, 그러니까 평균은 평당 토마토 기준으로 100kg에서 80kg. 근데 저기 무진장에 가면 무안, 진안, 장수를 가면은 100에서 120kg예요. 왜 20kg 차이가 날까요? 왜 날까 20kg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기 김제하고 논산은 여기다 심어서 이렇게 가잖아요. 저기 누구야? 무진장은 여기서 심어요. 이렇게 심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논산부여는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요 광이 요만큼 있죠. 한 달 정도의 좋은 광을 무진장 사람들은 이용하고 겨울 들어가죠. 근데 논산부여 김제 사람들은 여기서 시작했기 때문에 이 광을 이용하지 못해요. 이 광은 식물한테 해로운 광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무진장 쪽에서 20kg가 더 나오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저기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야 무진장이 농사를 잘 져서 그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바로 심는 시기에 따라서 그 과일의 부화량이 많을 때 광이 많았거든요. 거기 한 달 정도는. 물론 걔들도 이제 11, 12월 가면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렇지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온실을 어느 쪽에 지어요? 지금 이제 어디다 짓고 싶어요? 지으면은 산 위로 올라가고 싶죠. 무진장 같이 한 2도가 낮은 지역, 3도가 낮은 지역 가면은 우리가 좀 더 일찍 심어서 여름을 통과시킴으로써 우리가 수확량을 좀 늘릴 수가 있다 이것들. 잠깐 쉬었다가 여기서 이제 학생 모집